미국인 출신 저질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대한민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했습니다. 이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분노했고 해당 유튜버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해당 유튜버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며 실제로 그와 함께 괴상한 컨텐츠를 제작하던 남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금융학을 전공했던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니를 학교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는 남다른 존재감을 가진 친구였죠. 수업 시간에도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교수님의 말에 항상 반기를 들었고 누군가 파티를 주최하면 자기 패거리를 우르르 끌고 가 파티장을 정신없이 만들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렇다고 항상 튀는 언행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저 역시 그런 조니에게 흥미를 느꼈고 어느새 그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니와 친구가 되고 나서야 그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조니는 일반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자극적인 방송을 제작하는 유튜버였죠. 저도 처음엔 조니의 유튜브 콘텐츠가 다소 과하다고 느꼈지만 나름의 재미가 있었어요. 조니는 늘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본다라고 하면서 더 과감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돈이 된다는 사실에 저도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조니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 인물을 조롱하는 걸 주된 콘텐츠로 삼았습니다. 특히 조니처럼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적이 많아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들은 사생활 노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주거지나 그들의 일상 동선을 알아내는 것도 무척 쉬웠거든요. 조니는 그들이 거주하는 집 근처를 찾아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외설적이고 험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거리 곳곳에 가득 뿌리고 그를 조롱하며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조니의 모습을 보며 큰 재미를 느꼈고 그의 방송은 늘 인기를 끌었죠. 저 역시 조니와 함께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내보내면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로 조니는 활동 반경을 미국 바깥으로 넓히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도는 무척 성공적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인터넷 방송인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조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조니는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항상 위기를 모면하는 법을 알았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람들의 자유를 일깨워주는 존재라며 자신이 하는 행동은 모두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도 너와 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군이라고 해주었죠. 정말 우스운 말이지만 그때는 조니의 그 말이 저를 너무나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조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도 저를 조니와 떼어놓으려 하셨지만 저는 맹목적으로 조니를 신뢰하며 그의 모든 행동을 함께하게 됐죠. 제가 조니를 신뢰한 또 다른 이유는 조니가 무작정 무모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는 어떤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비방하고 난동을 부리기 위해 그 나라의 문화를 정말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표, 숙소, 먹는 것, 입는 것까지 모두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로 인해 조니가 그의 컨텐츠를 위해 쓰는 자금의 출처는 전부 불명확했고 경찰도 함부로 조니의 계좌를 동결할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니의 콘텐츠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장면만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방송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큰 논란이 되었고 몇 차례 인터넷 방송이 정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조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자신을 억압한다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정작 그는 더 강렬한 콘텐츠를 만들 생각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일본에 처음으로 조니와 함께 갔던 경험 속에서 그걸 여실히 느꼈어요. 우리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조니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규율이 강하고 질서가 잘 잡힌 이곳에서 자극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방송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조금 주저했지만 조니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완벽하게 질서 잡힌 나라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를 깨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게 바로 우리 콘텐츠의 핵심이지. 라고 말이죠. 우리는 도쿄 지하철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웃고 떠드는 정도였지만 조니는 점점 더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현지인들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어요. 한 번은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폭탄을 다시 투하하겠다며 일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일본인들이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조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을 즐기듯 행동했어요. 저는 그런 조니의 태도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재미를 위해선 선을 넘어야 한다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조니의 곁에서 그를 따라했습니다. 조니처럼 치밀하게 일본 문화를 공부하지 않았기에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그저 당황스러워하는 일본인들의 표정이 재밌을 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조니는 일본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일본인들을 조롱하는 노래를 틀고 다녔어요. 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조니는 항상 일본의 문화나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반응을 자극했습니다. 하루는 등교하는 고등학생들 뒤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나쁘끄러운 소리를 크게 틀어 학생들 전부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저희 방송은 일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우리에게 불쾌함을 표했지만 조니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계속해서 경찰에 붙잡히고 취조를 당하면서도 영어로만 대답하며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척하던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 역시 조니가 미리 대비해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탓에 일본 경찰 역시 우리에게 손을 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심지어 조니는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조차도 방송으로 내보내며 이 나라의 법으로는 우릴 막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니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도톤보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일본인들과 일부러 큰 소리로 시비를 걸었어요. 일본인 여성에게 무례한 발언을 하고 그녀를 조롱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고 결국 남성 한 명이 조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니는 이런 상황이 더 자극적이지 않냐며 히덕거렸는데 정작 남자를 향해 저희 등을 떠밀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제가 아니라 조니에게 다가가 그만하라며 경고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조니를 바라보았는데 조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남자의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니가 단순히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자극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는 것을 즐기는 것뿐이었죠. 그날 방송을 마치고 왜 제 등을 떠밀었냐고 물었을 때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제 등에 기댔던 것이라고 했죠. 누군가 보기에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는 변명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니를 믿었기에 그 말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조니는 언제나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고 종종 저에게 인생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곤 했죠. 인생은 그냥 재미있게 살면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 사람들은 우릴 싫어할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그들을 놀라게 해주자.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조니는 제게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친구였기에 그의 유머와 카리스마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일본을 떠난 저희의 다음 행선지는 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콕과 파타야의 번화가를 다니며 그곳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서서 시비를 걸며 그들의 반응을 유도했어요. 이번에는 저에게도 직접 해보라고 했죠. 저는 처음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조니가 말했어요. 이건 다 재미를 위한 거야. 사람들이 충격받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조니의 말에 완전히 동의해버렸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리를 휘저으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니가 사람들에게 다소 위협적인 말투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저를 격려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조니가 지나가는 건장한 남성에게 시비를 걸고 그가 격하게 반응하자 조니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몇몇이 다가와 조니와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띄게 불쾌해하는 표정을 짓자 조니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사과하며 돈을 지불하겠다고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를 단호히 거부했어요. 거기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니는 자신의 말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3대1로 싸워도 상관없다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조니는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전부 무시하는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들이 나약하고 멍청해서 벌어진 사건이 너무 많다며 비웃었죠.
태국 사람들도 전부 미개할 거라면서 마구 모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태국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돈을 주겠다는 제안도 거절당해서였을까요? 태국 사람들이 우리를 점점 더 둘러싸며 주먹을 불끈 쥐는 와중에도 조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니를 향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조니는 제 뒤로 숨었고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제가 조니보다 훨씬 덩치가 커서 조니에게 달려들던 사람들 전부 제 몸에 밀려 넘어졌죠. 이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 저를 민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태국 사람들과 제가 몸을 일으켰을 때는 조니가 어디론가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조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저는 단순히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자 필요할 때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짐 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죠. 어쩌면 그가 저를 데리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 이유도 이런 상황을 대신 처리할 방패를 준비해 두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니와 함께 쓰던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공항으로 가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울며 저를 맞이해주는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니와 함께 다니면서 저도 그의 무모하고 솔직한 태도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늘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죠. 조니와 함께하던 초반에는 그런 조니의 모습이 솔직하고 대담하게 느껴졌고 저도 그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니의 행동은 너무 지나치게 변했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었죠. 제가 떠난 이후로도 조니는 거리를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시비를 거는 영상을 계속 찍어댔어요. 아무 의미 없이 말을 걸며 반응이 없으면 더욱 크게 말하고 거슬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졌죠. 전처럼 과감하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조니가 스페인 사람에게 너희 나라 음식은 형편없다라며 비아냥거리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스페인 사람은 당황했지만 조니는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 사람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더 화를 돋워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조니는 점점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당황하거나 화내는 모습을 컨텐츠로 돈을 벌고 있던 것이죠.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행동이 과하지 않느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그는 오히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런 걸 재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 말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와 함께 다니며 이런 행동을 방조했는지, 왜 그의 말을 믿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잊었던 건지 말입니다. 방송을 통해 본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악랄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교묘하게 놀리거나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냈죠. 경찰이나 무력으로 제압될 상황을 더 치밀하게 피하면서 말이에요. 그의 행동은 이제 누군가를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상처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목줄 풀린 개의 주인이 된 것 마냥 인터넷에 조니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한국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를 일삼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북한 노래를 틀거나 성적인 발언을 담은 메시지를 큰 소리로 송출하면서 주위 승객들을 괴롭게 만들었죠. 유명한 놀이공원에 가서는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결국 보안팀이 그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조니는 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며 반발했죠. 더 충격적인 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그가 저지른 행동들이었어요. 그 소녀상은 한국이 일본에게 받았던 끔찍한 피해를 잊지 않고 오래 추모하기 위해 세운 무척 의미 있는 조각상이라더군요. 누구보다 치밀한 존이라면 그 소녀상의 의미까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니는 소녀상에 앉아 모욕적인 동작을 하거나 춤을 추며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에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했지만 조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행동을 이어갔어요. 차마 끝까지 보기 힘들었습니다. 조니가 이번에도 사람들의 저지를 피하고 공권력의 틈을 이용해 빠져나갈 것을 생각하니 도리어 그 소식을 보는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한 조니를
직접 응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조니는 소녀상 앞에서 난동을 부린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워댔다더군요.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격해졌어요. 편의점 직원과 손님들이 제재를 시도하자 조니는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졌어요.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그에게 경고를 했지만 조니는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니의 소녀상 소식에 분노해 있던 한국 시민 하나가 조니에게 주먹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되고 조니를 때린 한국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조니는 단순히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희롱했던 한국의 문화에게 정당한 응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조니에게 주먹을 날린 사람은 그가 소녀상을 희롱했던 사람이라 그랬다고 말했다더군요.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정말 아끼고 지키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녀상에 담긴 문화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후대에도 이어가길 바라는 애정 어린 태도가 공권력을 야비하게 이용하며 늘 상황을 빠져나가던 조니에게 마침내 제대로 된 인생의 교훈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경찰도 조니에게 아주 강력한 벌을 내리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조니가 한국에서 출국을 금지당했다는 뉴스를 보았거든요. 한국 경찰은 출국 금지 상태에서 조니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문화를 모욕한 자를 당당히 제지하려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용히 지나치지 않고 서로 연대해서 조니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그들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조니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은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변해갔어요. 조니의 행동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치관을 모욕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조니가 저질렀던 행동을 보고 격분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귀감 삼아 저도 한국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부디 조니가 정당한 처벌을 받길 기원해요. 이를 통해 한국 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가지는 애정을 키워가실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한때 조니와 함께 비행을 일삼았던 저이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의 문화도 고유하고 또 소중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지루한 반성과 한탄을 들어주신 한국인 여러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프랑스의 한 식당 입구. 젊은 프랑스 여자가 서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방에서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프랑스 중년 남성도 보이는데요. 여자는 프랑스 손님들에겐 전담 웨이터를 붙여 식당 안으로 안내하지만 한국인 손님에겐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한국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든 말든 쳐다보기는커녕 바로 다음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대체 이 여자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만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샌르강 근처에서 3대째 식당을 하고 있는 집안의 장녀 미셸입니다. 현재는 할아버지가 은퇴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식당의 주인으로 근무 중이고 아버지 다음으로 식당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을 물려받는 것 대신에 공부를 택했어요. 프랑스 굴지의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을 컨설팅해주는 업무를 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저만의 사업체를 꾸리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사업은 효율과 수익이 극대화된 자동화 사업, 일일이 신경을 쓰며 운영을 하는 식당과는 무척 동떨어진 사업이었는데 아직도 아날로그한 일처리 풍조가 만연한 프랑스 안에서는 좀처럼 롤모델 삼아 배울 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곳은 이미 너무나 앞선 발전을 이룬 나라라서 예상한 것보다 참고할 점이 적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했는데 수많은 나라 중 굳이 한국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이죠.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혹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뤄내어 이제는 세계 10위에 손꼽히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답니다. 경쟁이 지나치고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받으며 산다는 이야기도 들렸지만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그 발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장 접하기 쉬운 드라마나 영화, 소설 같은 콘텐츠로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제가 다니는 대학의 한국어 수업도 들으면서 한국 출신 강사와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어울리면서 점점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뿐인 딸이 식당을 물려받으면 몇 대에 걸쳐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지역 명물이 될 것이고 식당 위치도 샌느강이 바로 보이는 자리이니 지금보다 더 유명한 식당이 될 거라는 기대도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식당을 물려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단순히 가업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식당은 좋은 위치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예전만큼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매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음식을 하는 방식을 고수하는데 재료비도 너무 올라 매일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 시대가 변했고 손님들의 입맛과 선호하는 서비스도 달라졌는데 아버지는 전통을 지키겠다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지만 않으면 가게가 망하던 말던 저와는 큰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식당을 닫으려면 셰프들과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챙겨주어야 했고 식당을 정리할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식당을 닫으면 집안 전체가 빚에 허덕이게 될 게 뻔한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시간은 갔기에 마냥 시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고 빚더미에서 가족과 식당을 구하려면 오기를 가지고 뭐라도 해야 했죠. 그렇게 생각하자 기왕 이어받을 식당 정말 멋진 곳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다양한 이론과 경영 방식을 활용해 역사 깊은 식당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수익이 잘 나는 식당이자 프랑스의 젊은 감성을 대변할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적용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엄청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낸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의견을 전혀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셨죠. 아버지는 프랑스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 한국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아버지가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식당이 망해가는 원인이 전부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를 찾는 동양인 관광객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식당에도 서양인 손님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동양인들이 대거 프랑스로 여행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여행객 중에서도 한국인들 때문에 프랑스 전체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아버지는 굳게 믿었어요. 아버지는 식당에 왔던 한국인들의 행동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들이 미개하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디저트용 포크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어 먹고 음식을 입에 머금고 알 수 없는 감탄사를 내뱉고 한 접시에 여러 명의 숟가락을 넣어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한국인들을 드잡이 해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한 덕분에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식기를 나눠서 쓰지 않고 같은 국물 음식을 공유해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탄사를 내뱉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 아버지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진짜 미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역정을 내시면서 바로 몇 달 전 있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당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을 구경하려 온 한국인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입구에서 손님의 자리를 지정해주는 웨이터에게 자리를 안내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곧장 식당으로 들어와 빈자리에 앉았고 그 행동은 아버지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식당에는 모든 테이블마다 담당하는 웨이터가 있고 입구에서 그 웨이터를 만나 자리를 배정받아 들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본식 준비가 되기도 전에 에피타이저를 전부 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인데 식사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긴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빨리 먹으면 그 음식이 맛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와 테이블을 몇 개씩 차지하고 음식을 빠르게 먹어치우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식당에 대한 모욕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이상한 오해이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음식을 빨리 먹는다고 설명해 주었고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더 빨리 먹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프랑스 식당에서는 프랑스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짜증을 보고 제가 생각한 방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웨이터를 기다렸다가 자리를 지정받고 그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는 프랑스의 전통 식당 이용 방법으로는 절대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식당 입구로 들어와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웨이터가 오지 않고 주문을 할 때만 웨이터가 잠깐 와서 주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주문까지 채 5분도 안 걸리고 심지어 식사도 빨리 해서 남자들의 경우 30분 만에 한 끼를 해결하고 식당에서 나온다고 했죠. 저희 식당에도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면 분명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적자를 피할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가장 먼저 식당에 출근한 저는 식당 운영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웨이터에게만 자리를 담당해 안내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웨이터들에게는 가게 안을 살피다 한국인 손님이 주문을 하면 재빨리 주문만 받고 음식만 서빙하라고 했죠. 처음에 웨이터들은 그 방법 자체를 이해 못했는데 마침 한국인 커플이 아침 식사를 하러 온 덕분에 제가 시범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입구에서 자리를 안내하려는 웨이터를 저지한 저는 그들이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입구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웨이터가 자리를 찾고 거기로 손님을 안내하기까지 적어도 5분 이상이 걸렸을 텐데 한국인 커플이 직접 자리를 찾아 앉으니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죠. 게다가 자리에 앉은 한국인 커플은 곧장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워낙 정보력이 좋아서 식당에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미리 대부분 정해두곤 했거든요. 그 커플도 그런 것 같았고 저는 얼른 다가가 주문을 받아 그것을 주방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식당에 들어와 주문을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니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식당에 들어오기 전 자리를 지정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10분 이상이었을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2배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프랑스인과 서양인 손님에게는 웨이터를 붙여주었고 한국인 손님은 그냥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도 그게 익숙했기에 불쾌한 티는 전혀 내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혹여나 불편한 기색을 비치는 한국인이 있으면 불편한 프랑스식 자리 지정 대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와 웨이터를 지정받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웨이터 지정이 없는 걸 편안하게 여기는 한국인이 훨씬 더 많았죠. 제 시범을 본 웨이터들도 금방 감을 잡아서 한국인 손님이 자리를 지정받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줄 때만 신경 쓰면 되어서 평소보다 할 일이 적어졌다고 좋아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인 손님들은 프랑스인이나 다른 서양인 손님보다 요구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고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찾아보고 온 것인지 그들이 원하는 메뉴를 딱딱 집어서 주문해준 덕분에 엄청나게 시간을 아낄 수 있었죠. 그런데 뒤늦게 식당에 나와 상황을 살핀 아버지는 너무나 못마땅한 듯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그렇다고 최선을 다해 오해를 풀어드리려 해도 아버지의 한국인 혐오는 깊어졌습니다. 원래 빈곤하고 미개한 국가였는데 운이 좋아 선진국이 된 거라고 비하까지 하는 탓에 제가 더 화가 나더군요. 저희 가게에 와서 돈을 쓰려는 고객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하다니요. 게다가 한국의 발전 역사나 실제 문화는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그저 과거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공항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거기서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서 있는데도 미리미리 신발을 벗어두는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빨리빨리 정신 덕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를 계속 무시한다면 이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일갈했죠.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화를 낸 적 없었기에 저의 그런 태도에 아버지는 무척 놀라셨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모두 마친 후 저는 아버지 앞에 보란듯이 평균 매출보다 정확히 2배를 더 번 오늘의 매출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당황하셨지만 일부러 티를 내려고 하지 않으셨죠.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내일도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식당도 아무 문제가 없이 운영된다면 인정하겠다고 하시지 뭡니까? 정말 내일까지 보고 인정을 하실까? 계속 하루씩 더 늘리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이 오지 않던 도중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친하게 지내던 대학의 한국인 친구들에게 내일 우리 가게로 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돌렸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아버지는 저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정말 식당이 잘 운영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걱정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어제 연락을 돌렸던 한국인 친구들이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게 안 테이블이 거의 다 한국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시범을 잘 보인 덕분에 웨이터들도 적응을 한 상태였고 오히려 더 빠르고 많이 음식을 팔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르게 음식을 먹고 식당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듯했고 그것보다 더 아버지를 경악하게 만든 건 한국인들의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초청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둔 상태였는데 바로 프랑스의 식사 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구분해서 쓰는 것, 본식이 준비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에피타이저를 즐길 것, 접시 하나에 여러 명이 식기를 담가 먹지 말 것. 사실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한국인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지워주고 한국의 놀라운 부분을 더 알려주고 싶다는 제 말에 감동을 한 친구들이 흔쾌히 그 예절을 다 공부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몇몇 친구들은 메뉴판이 펼쳐져 있으면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손을 들어서 웨이터를 부르지 말고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것 등 프랑스인들도 요즘은 잘 지키지 않는 프랑스 식당 예절까지 공부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식을 빠르게 먹고 깔끔하게 계산까지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학습 능력과 상황 적응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는 분명 한국인들의 그러한 특성이 무척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도 프랑스인보다 프랑스 식당 예절을 잘 지키는 동시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식당을 나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이루어진 한국인 친구들은 모두 키가 컸고 동양적인 미가 가득한 얼굴을 가진 동시에 무채색 옷이었지만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은은한 향도 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문화가 없어서 저도 처음에 한국인들의 그런 인사를 보고 놀랐었죠. 아버지도 난생 처음으로 그런 인사를 받아봐서 무척 놀란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 한국인 친구들은 식당의 음식이 너무나 맛있고 또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것 또한 무척 존경한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하던 아버지의 표정에 점점 기쁨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나니 식당은 한적해졌고 아버지는 식당 구석에 마련된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죠. 한국인들이 그렇게 멋지고 매너가 좋은 사람들인지 몰랐다며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람에 관해 너무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왔다면서 아까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을 때 식당에 대한 존중을 크게 느껴 감동했다고 털어놓으셨죠. 매출이 잘 나와서 좋기도 하지만 우리 식당이 존중받았다는 것 덕분에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부탁한 것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한 한국인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식당의 운영 전권을 저에게 일임하시더니 메뉴 연구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메뉴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냐 물었더니 아버지는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 메뉴를 개발해 보겠다고 하셨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얼마 안가 아버지의 그런 시도는 무척 큰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을 초청했던 날 몇몇 한국인들이 한국 포털 사이트에 우리 식당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중 꽤 큰 영향력을 가진 한국인 친구의 식당 후기가 프랑스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 후 시험 삼아 저희 가게를 방문해 본 한국인들이 아버지가 개발한 한국인 전용 메뉴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한국 사람이 우리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후기를 적은 친구는 센스 있게 제가 부탁했던 내용까지 후기에 써둔 덕분에 자리를 안내받지는 않아도 음식을 먹다가 소리를 내거나 한 그릇에 여러 숟가락을 넣어서 먹는 행동을 하는 한국인은 극히 드물었죠. 아버지도 저도 한국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저희 식당에 관한 좋은 후기는 더더욱 늘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더 많은 한국인이 식당을 방문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국인 손님이 몰리니 주변을 지나가던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도 호기심에 찾아와 식당은 연일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효율과 수익이 극대화된 사업을 예상치도 못하게 저희 가문의 식당을 통해 달성한 것이죠. 손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동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파리 샌느강이 가장 잘 보이는 한국인 여행자들의 성지 식당이라는 타이틀을 더 오래오래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엄청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독하게 한국을 싫어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 어처구니 없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아버지와 저희 집의 소중한 가보인 식당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혹시 프랑스에 놀러 오실 계획이라면 언제든 저희 가게로 와주세요. 한국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